오늘따라 머리가 어지럽고 허리가 너무 아프네요. 어머니, 제가 마실 물은 아직도 멀었어요? 저 목말라 죽겠단 말이에요? 미안하다. 금방 가져다 주마. 그래, 우리 며느리 몸도 아픈데 고생이 많지. 아, 정말. 어머니, 제가 찬물 말고 뜨거운 물 가져다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을 말씀드려야 이해하시겠어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깜빡했나? 미안하다. 얼른 가서 뜨거운 물로 다시 떠올게. 아, 몰라요. 어머니가 또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아. 이제 나 간병해주기 싫으신가 봐요? 뭐라고? 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안 그래도 아픈 사람한테 왜 심술을 부리고 그러세요? 심술이라니 부린 적 없단다. 그저 물을 가져다 달라기에 주었을 뿐이야. 그게 심술 아니고 뭐예요, 어머니. 일부러 저 괴롭히려고 맨날 찬물만 주시는 거잖아요. 도대체 요즘 왜 이러세요? 솔직히 어머니랑 얼굴 자주 보려고 간병도 부탁드렸는데, 역시 그냥 전문 간병인을 쓰는 게 나았을 것 같네요. 아무리 사랑을 드리려고 해도 어머니는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밤낮으로 노비처럼 간병을 하는 게 너희들이 말하는 사랑이란 말이지.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됐어. 나는 이제 너희들 사랑 안 받을 거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제 물은요? 물은 제가 가져다 마시면 되겠죠. 난 이만 가련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72세 선영 할머니입니다. 시청하시면서 떠그럼 할머니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르신들께 먼저 인사드릴게요. 저는 올해 72살 된 선영입니다. 평생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해왔지만 하루아침에 신세가 이렇게 달라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2년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건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었고 큰 기업은 아니었지만 저희 가족에게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던 사람이었죠. 제가 남편을 가장 존경했던 점은 그 사람 보는 눈이 탁월하다는 것이었어요. 사람을 한 번 보면 그 사람의 속까지 꿰뚫어보는 믿음직한 사람이었죠. 남편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순탄하게만 느껴졌어요. 남편이 하루아침에 쓰러졌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 손을 꼭 붙잡고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먼저 가서 미안해요. 하나만 약속해줘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제3명의는 당신 것으로 유지하도록 해요. 저는 남편의 말이 의아하긴 했지만 그가 평소에 신중한 사람이었기에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아들 지호가 회사를 이어받았죠. 지호는 다소 차갑지만 똑똑한 아들이었고 32살의 예쁜 아가씨와 결혼에 손주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혼자 된 처지가 쓸쓸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니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행복한 일상은 아들 지호의 한 통의 전화로부터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호의 전화가 갑자기 걸려왔고 당황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혜준이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병원에서 수술 중이에요. 의사 말로는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다리를 다쳐서 당분간 병원에 있어야 한다네요. 그런데 제가 회사 일도 바빠서 간병인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요. 집사람이 좀 예민한 편이라서 간병인을 모르는 사람으로 쓰기엔 불안하고 혜준 등하교도 챙겨야 해서요. 왜 하필 이런 때 사고가 난 건지 모르겠어요. 지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당혹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은 고민이라고 했지만 분위기상 제가 도와주길 바라는 눈치였죠. 부모라면 도움을 청하는 자식을 외면할 수 없지 않겠어요. 저도 모르게 대답이 나왔습니다. 아들, 걱정하지 마. 엄마가 도와줄게. 모르는 간병인 쓰는 것보다 엄마가 봐주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겠니?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어머니께 부탁드리고 싶었지만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어요. 저는 아들을 안심시키고 남편 없이 혼자 지내며 쓸쓸함을 느끼던 차에 오히려 기쁨마저 느꼈습니다. 간병일이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며느리를 돕는 일이라면 힘든 일이더라도 할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호는 며느리가 사고로 조금 예민해졌으니 이해해달라고 당부했지만 괜찮았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예민해지기 마련이니까요. 병원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미안한 얼굴로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이런 일로 귀찮게 해드려 정말 죄송해요.
혜준 아빠에게 간병인을 쓰자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일이 이렇게 돼버렸네요. 미안해할 게 뭐가 있니? 얼른 건강해져서 우리 씩씩한 며느리로 돌아오면 되지. 제 말에 며느리는 감동한 듯한 표정을 지었고 저도 그녀의 회복을 바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병실은 오로지 며느리만을 위한 공간이었어요. 아들 지호가 부인을 극진히 아끼기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부탁하기도 전에 방안을 살펴봤어요. 방은 꽤 어지럽혀져 있었는데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 정리가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안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며느리는 기뻐하는 눈치였어요. 와,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방이 이렇게 깨끗해질 줄은 몰랐어요. 에이, 뭘. 이 정도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전에 지호랑 같이 살 때는 더한 일도 많이 했단다. 어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물 한 잔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다리가 아파서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물 한 잔 정도야 무슨. 여기 정수기에서 바로 떠다 줄게. 그런데 며느리가 살짝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병실에 있는 정수기 물은 맛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바깥 편의점에서 생수 한 병만 사다 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렇구나. 그럼 물론이지. 편의점에서 생수를 사다 줄게. 며느리가 살짝 예민해 보이긴 했지만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호가 말한 것처럼 예민한 구석이 있더라도 그건 젊음에서 오는 성격일 뿐이고 저는 경험 많은 어른이니까요. 저녁이 되면 지호가 퇴근하고 손주 혜준이까지 함께 병실로 왔어요. 온 가족이 병실에 모이는 그 시간이 저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죠.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오혜준이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안겼어요. 아이고, 우리 예쁜 강아지. 할머니도 너 보고 싶었단다. 아빠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이제 저 데려다 주신다면서요? 그래, 맞다. 할머니가 우리 혜준이를 당분간 잘 보살펴 줄 거야. 혜준이가 뛰며 좋아하는 모습에 지호와 며느리도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이 저에게도 행복 그 자체였어요. 비록 병원에 있었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 간의 따뜻한 정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수술한 부위가 아파서인지 며느리는 밤낮으로 끙끙 앓았어요. 특히 새벽에는 수시로 잠에서 깨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시어머니인 제가 간병을 하다 보니 며느리도 힘든 걸 내색하지 못하는 듯했죠. 그러다 저는 차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말을 꺼냈습니다. 아가, 너무 힘들면 새벽이라도 참지 말고 나를 깨워. 뭐든 편하게 부탁해도 괜찮단다. 에이, 어떻게 그래요, 어머니. 저 괜찮아요. 그냥 잠깐 아픈 거니까요. 무통 주사만 맞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어젯밤에도 며느리는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끙끙 앓고 있었던 걸 제가 다 보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속삭이듯 불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응, 왜 그러니? 물 좀 주세요. 빨리요, 목이 타들어갈 것 같아요. 잠결에 며느리의 부름에 눈을 떠보니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위한 물을 사러 편의점으로 서둘러 나섰습니다. 밖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우산도 챙기지 못하고 비를 맞으며 물을 사왔어요. 병실로 돌아와 물을 건네주자 며느리는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설마 지금 찬물 주신 거예요? 따뜻한 물이 필요했구나. 미안해, 아가. 아니, 이렇게 추운 날에 찬물을 어떻게 마시겠어요, 어머니. 저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도대체 왜 이러세요? 순간 당황한 저는 얼른 물병을 받아 휴게실로 가서 물을 데웠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참 초라해 보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구겨진 잠옷, 병원 슬리퍼를 신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제 모습을 보니 스스로에게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래도 아픈 사람이라 생각하며 꾹 참았습니다. 따뜻하게 데운 물을 다시 병실로 가져갔고 며느리는 그제야 감사하다며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아 쥐고 서 있었습니다. 문득 노비가 주인의 눈치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물 한 모금에 며느리의 얼굴이 조금 밝아지자 그제야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짜증낸 거 죄송해요. 몸이 힘드니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괜찮다. 몸이 아프면 그럴 수도 있지.
푹 쉬고 회복하는 게 제일이야.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다음에도 잘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며느리는 고맙다는 말을 하며 다시 잠들었지만 반대로 저는 그날 새벽 내내 도통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서야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밀려드는 눈물과 억울함에 몸을 떨며 조용히 울었어요.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와 모욕감이 참을 수 없을 만큼 깊이 새겨졌습니다. 마치나 자신이 그저 고용된 간병인이나 노비처럼 여겨지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선 계속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가족이라 생각하고 도와줬는데 이런 대우를 받다니.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에게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 자부하며 살았던 것이 부질없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괴롭고 슬프더라도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며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선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지만 현실에선 아무 일 없었던 듯 다시 병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며느리의 친구들이 다 돌아가고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물 한 잔을 부탁하며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말없이 물을 떠다 주었고 며느리는 그저 습관적으로 감사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가벼워 보였고 그 속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문득 내가 이대로 계속 있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병문안을 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지호야, 엄마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 며느리도 건강을 되찾고 있고 너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다른 간병인을 알아보는 게 어떨까? 아들은 잠시 당황한 듯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머니가 아니면 우리가 누구한테 부탁할 수 있겠어요? 어머니가 있어야 저도 마음이 편해요. 그냥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그 말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어쩔 수 없이 다시 며느리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마음속에선 서운함이 가득했지만 아들에 대한 마음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여태껏 저를 지탱해온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돌아보았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나를 버티게 했지만 이제는 지쳐가는 스스로를 돌볼 때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고무장갑을 낀 채 걸레를 들고 있는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왜 제 정체를 친구들에게 밝히지 않았는지 아마도 제 모습이 부끄러웠겠죠.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가슴에 큰 불이라도 지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후 병실로 돌아오니 며느리의 친구들은 이미 모두 돌아간 뒤였습니다. 혼자 남은 며느리는 미안해하는 듯 제 눈길을 피하고 있었지만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바랐지만 오히려 며느리를 마지막으로 시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어떤 사람을 완전히 떠나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험해보라. 이는 말을 가르쳐줬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아까 일은 정말 죄송해요. 저도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사며느리가 억지로 사과의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 물 좀 갖다 줄까? 아,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 그렇게 저는 병실 밖으로 나와 평소처럼 물을 사서 돌아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물병을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물병을 받은 며느리는 잠시 미간을 찌푸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찬물 안 마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 순간 저는 며느리에 대한 모든 애정을 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며느리 몰래 아들 지호에게 모든 진상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야만 아들과의 사이가 악화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간과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며느리를 너무나도 끔찍이 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제 말을 듣자마자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고작 그 정도 일로 아픈 사람을 매도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순간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제 아들이니 당연히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에 입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지호야, 너는 내 부인이 아픈 것만 보이고 내 엄마가 노비 취급받는 건 보이지 않는 거니? 어머니, 너무 과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픈 사람이 짜증 좀 낼 수도 있죠.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모른 척한 건 물론 그건 잘못했지만 어머니도 조금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내 잘못이라는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요. 어머니도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 앞에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일하는 모습으로 있으면 좀 부끄럽잖아요. 지호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지금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구나. 그 말을 들으니 손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한 번도 손찌검을 해본 적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려도 회초리 한 번 들지 않았죠. 그랬던 게 문제였을까요? 나이든 저를 마구 대하는 지호의 모습에 이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끔찍한 악몽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 모든 게 내 잘못이구나. 내 잘못이야. 어머니, 제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며느리 간병하면서 지호도 느끼시고 얼마나 좋으세요. 지호? 지금 지호이라고 했니? 이게 무슨 지호이니? 다른 어르신들은 집에만 계시다 치매라도 오면 어쩌냐고 걱정하시는데 어머니는 저희 덕분에 일도 하고 바람도 쐬시고 좋으시잖아요.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분노와 서러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입에서 말이 쏟아져 나왔죠. 그래, 내 말대로 너희 덕분에 내가 일하고 있다. 이 나이에 새벽같이 일어나 해준 등하원시키고 며느리가 물 떠오라면 떠오고 간식 갖다 달라면 갖다 주고 소변통도 비우지 않니? 정말 내가 호강하며 살고 있는 게 맞구나. 어머니, 왜 자꾸 저랑 싸우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혜준이 데려다 주시는 것도 저희 입장에선 조금 부담스러워요. 할머니처럼 옷을 입고 화장도 안 하고 가시니까 혜준이가 할머니 냄새 난다고 싫어한대요. 다른 아이들이 놀린다고요. 이 가족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었고 제 탓이었습니다. 혜준이가 힘들어하는 것도 이 집안이 삐걱대는 것도 모든 게 제 탓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안에 그저 불청객이었고 가족 내에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저는 가족의 정을 느꼈다며 만족하던 제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쥐구멍이 있다면 들어가 숨어버리고 싶었고 너무나 서글퍼서 온 세상이 무너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탈한 마음에 대충 고개를 끄덕이며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먼저 자겠다고 하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는 저를 힐끔 쳐다보더니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아마 지호로부터 연락을 받았나 봅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병실의 간이 침대에 몸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 인조 가죽 침대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 가족 내에서 제가 받고 있는 대접이 그대로 느껴져서였겠죠. 얼마나 잠이 들었는지도 모르게 잠을 자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지호와 며느리가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기야, 나 진짜 더 이상 못 참겠어. 애초에 어머님을 간병인으로 쓰자고 할 때부터 불편하고 싫다고 했잖아.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간병으로 고생한 것은 물론이고 재산마저 뺏으려는 아들과 며느리의 계획을 알고 나니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새벽에 조용히 병실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호에게는 혜준의 등원은 알아서 챙기라 는 문자를 남겼고 곧바로 안방의 금고를 열어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중요한 서류들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제 재산의 일부가 아들의 손에 넘어갔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즉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제 앞으로 된 재산을 확인하고 모든 처분 절차를 중지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는 약간 혼란스러워하며 며칠 전 지호가 제 명의로 재산을 처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고함을 지르듯 그동안의 재산 처분을 모두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변호사는 다소 당황했지만 저의 요구에 따라 재산을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변호사와 함께 은행을 돌며 제 명의로 된 건물과 자산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갔습니다. 지호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아직 처분되지 않은 재산들을 원상 복구할 수 있었고 이미 팔린 일부 자산은 회수할 수 없었지만 그나마 다시 제 이름으로 돌려놓은 것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을 지키고자 다짐했습니다. 남편의 유언대로 재산 명의를 제 앞으로 유지해온 것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남편은 이미 아들 지호의 속내를 꿰뚫어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재산이 안전하게 제 명의로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저는 남편과 자주 찾았던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내놓은 땅과 건물을 다
다 되돌리셨다면서요.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을 이렇게 멋대로 건드리시면 어떻게 해요? 지호는 사과 한마디 없이 첫마디부터 저를 재산을 훔쳐간 도둑 취급했습니다. 그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두고 당당하게 화를 내는 그 모습이 참 뻔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게 왜 내 재산이냐? 제가 반문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는 회사 외 모든 재산을 내 명의로 남기셨다. 내가 건들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못 믿겠으면 유 원장 보관 변호사에게 가서 확인해 보든지. 제 말에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단호해진 저의 태도에 그도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챈 듯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하나뿐인 자식에게 이렇게 하시겠다고요? 손주 혜준이 굶어 죽으라고요? 그 말에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굶어 죽기는 무슨? 내 아버지가 내 능력껏 먹고 살라고 남겨주신 회사가 있잖니. 그걸로 충분하지 않니? 지호는 당황한 듯 침을 삼켰고 순간 그의 목소리에서는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그날 밤 제가 모든 사실을 들었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역시 들으셨던 거군요. 저희가 했던 모든 이야기를. 그래,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었다. 덕분에 정신이 확 들었구나. 고맙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죠. 삼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나, 홍금복은 더 이상 정지호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당신의 어머니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나머지는 변호사를 통해 처리하겠습니다. 이만 통화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지호 씨. 그렇게 저는 아들과의 마지막 대화를 끝냈습니다. 그 이후로 아들에게서 전화가 몇 차례 왔지만 모두 무시했습니다. 이제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변호사와 함께 제 명의의 재산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회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지호의 손이 닿지 않은 자산들이 아직 남아 있었고 이미 팔려버린 일부는 되찾을 수 없었지만 남은 재산을 잘 지켜냈습니다. 홍금복 할머니는 그렇게 단호한 결정을 내린 이후로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와 새 삶을 시작한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아간다. 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고향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며 금복 할머니는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시골의 맑은 공기와 고즈넉한 풍경 속에서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소소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살았던 시절의 따뜻한 추억을 떠올리며 마음속의 그리움을 정리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의 집으로 작은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아들 지호가 보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너무 어리석고 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며 심지어는 그 위에 제 욕심을 더하려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어머니가 없었다면 저희 가족은 오래전에 무너졌을 겁니다. 어머니께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어머니께서 평안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편지의 내용은 짧았지만 금복 할머니는 잠시 멈춰 눈을 감았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했던 아들이지만 이제는 그를 용서할지 말지는 자신이 선택할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편지를 접어 서랍 속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지호야, 이제는 내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나도 내 삶을 살아가야 하니 여기서 내 잘못을 용서할지는 내게 중요하지 않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복 할머니는 새로 사귄 친구들과 봉사활동도 하며 지역사회에 작은 기여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채워갔습니다. 어느 날 오래된 친구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금보가 후회는 없니? 아들까지 내치고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금복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 아니, 후회는 없어. 오히려 이제야 내 삶이 시작됐다는 생각이 들어.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 뜻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지금이 너무 좋아. 그 말에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금복 할머니를 다독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새로운 희망을 찾은 사람처럼 빛나 보였습니다. 이제 홍금복 할머니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삶의 장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삶을 대신할 수 없고 그녀만이 그녀의 행복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 홍금복 할머니의 용기와 결단력을 보며 여러분도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오직 한 번뿐입니다. 누구에게도 그 귀한 시간을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홍금복 할머니처럼 용기 있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길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